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죠. 저 집은 참 반듯해라고. 성공했고, 교양 있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질서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질서는 누군가의 침묵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깨지는 순간 견고해 보이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유나 42세. 국내 최상위 로펌의 자문위원이자 여러 공익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남편 강현우는 대형 건설사의 부사장, 언론이 주목하는 청렴한 경영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부부.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랑이 아닌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존경받던 한 가문이 단 한 사람의 침묵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소리 없이 그러나 철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서유나의 하루는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로펌 자문 회의, 오후에는 재단 이사회,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하는 문화계 인사들과의 만찬. 그녀가 입는 옷, 그녀가 하는 말, 심지어 그녀의 미소까지도 모두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그들의 집은 건축 잡지에 실린 적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원,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벽면 가득 채운 예술 작품들. 방문객들은 감탄했고 유나는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 강현우는 더욱 눈부셨습니다. 대형 건설사 부사장 직함 외에도 그는 청렴한 경영인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투명 경영을 강조하고 사회 환원 프로그램을 이끌며 각종 포럼에서 윤리 경영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부부는 자선 파티와 문화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이 나타나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은 역시 모범적인 부부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가정은 감정이 아니라 기능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내가 아니라 역할이었고 이 결혼은 관계가 아니라 계약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기 유나는 현우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최소한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똑똑했고 야심 있었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유나는 깨달았습니다. 현우가 원한 것은 동반자가 아니라 장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이미지를 완성시킬 완벽한 배우자였고 유나는 그 역할에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유나는 명문대 출신의 법조 경력이 있었고 외모도 품위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식 석상에서 적절한 멘트를 던질 줄 알았고 복잡한 법적 문제를 조용히 처리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현우의 가족들도 유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은 유나를 존중했지만 그 존중은 애정이 아니라 효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삶일까 하고. 거울 속의 여자는 성공했고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행복이라는 감정 자체가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연습된 카메라를 향한 그 미소를. 그리고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유나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금만 더를 선택했습니다. 결혼 5년 차 되면서 유나의 역할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현우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완벽한 배우자. 그녀는 언제 웃어야 하는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품위 있게 답하고 민감한 주제는 우아하게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사적으로 유나의 진짜 역할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댁과 계열사의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는 해결사였습니다. 법적 자문이라는 명목 아래 유나는 회색지대의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계약서의 애매한 조항, 세금 문제의 우회로 불편한 진실을 덮을 수 있는 합법적 방법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분노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현우의 여동생 강미선이 연루된 재단 자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미선은 문화예술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수한 문화지원 활동을 펼쳤지만 내부적으로는 재단 자금이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개인 용도로 전용된 돈, 허위로 작성된 영수증, 실체 없는 프로젝트에 지급된 지원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직전 유나가 개입했습니다. 아니, 개입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장부를 정리했고 회계사와 협력해 문제를 은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불법은 아니었지만 윤리적으로는 명백히 경계를 넘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나의 손을 꽉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지켜졌어. 고맙다고. 하지만 그 고마움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무를 다한 직원에게 건네는 인사에 가까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현우의 반응이었습니다. 현우는 그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잘했어. 역시 내가 너를 믿었지. 라고. 감사도 없었습니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점점 더 깊이 연루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유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가문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필요한 사람과 소중한 사람은 다릅니다. 유나는 존경받았지만 보호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도구였습니다. 매우 정교하고 값비싼, 그러나 결국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밤늦게 혼자 서재에 앉아 유나는 자신이 처리한 문서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서들은 모두 합법적이었지만 그녀의 양심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 가정은 사랑으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필요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그 구조의 핵심 부품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현우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걱정을 유나가 대신 처리해 주었으니까요. 유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지만 유나는 또다시 조금만 더를 선택했습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잔인하게도 유나에게 진실을 보여줍니다. 우연은 때로 운명보다 잔인합니다. 유나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현우의 노트북을 빌려 쓰다가 로그인되어 있던 은행 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계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금액. 그것도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흘러가는 곳은 박지연이라는 이름의 계좌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게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것을. 유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5년 전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협력자. 당시 현우는 그녀를 유능한 동료라고 소개했었습니다. 유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법조인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그녀는 거래 패턴을 분석했고 현우의 일정과 대조했으며 과거 프로젝트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진실은 불륜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지연은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현우가 5년 전 진행했던 불법 프로젝트 공동 책임자였습니다. 당시 그들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주도 허위 서류 작성을 했으며 뇌물을 주고받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현우는 그 공로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연은 그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증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녀에게 매달 입마금을 위한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분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시나요? 유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시댁의 문제를 처리하고 미선의 비리를 덮고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하는 동안 현우는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그 구조 안에 깊이 끌어들임으로써 그녀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유나보다 먼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치밀한 함정이었는지를. 유나는 현우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금 흐름, 거래 일시, 현우의 일정, 박지영과의 통화 기록, 이메일의 미묘한 표현 변화. 유나는 모든 것을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문서화했습니다. 그녀는 법조인이었습니다. 증거가 무엇인지,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여전히 우아하게 웃었고 공식 행사에 동반했으며 시댁의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 뒤에서 유나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유나는 조금만 더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유나는 외부 활동에 참석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단 이사회였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다음은 자선 행사였습니다. 급한 일정이 생겼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우와 함께 해야 할 공식 석상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혼자 행사에 참석하며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불참이 이어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강 부사장님 부인이 왜 안 보이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혹시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는 의심의 눈빛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걱정의 목소리였지만 곧 의심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지의 작은 칼럼에 이런 문구가 실렸습니다. 최근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강현우 부사장의 부인, 완벽해 보이던 부부의 관계에 금이 간 것일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우의 이미지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모범적 가정이라는 이미지가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임원들은 현우를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고, 회장은 넌지시 가정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 분노 포인트가 다가옵니다. 현우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유나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냐?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고. 유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피곤해서 좀 쉬고 싶다고. 현우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지금이 쉴 때가 아니지 않느냐. 다음 주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 꼭 같이 가야 한다고. 유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현우의 반응을 보세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현우는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유나, 지금 장난하는 거냐? 너도 알지 않느냐? 이런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현우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나는 항상 이성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침착함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유나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유나를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유나는 드디어 조금만 더를 멈추기로 결심합니다. 네 번째 분노 포인트. 이제 진짜 본색이 드러납니다. 압박은 점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부드럽게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나의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고. 유나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냥 쉬고 싶을 뿐이라고. 현우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쉬고 싶으면 나중에 실컷 쉬라고. 지금은 안 된다고. 회사에서도 눈치를 보고
재단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이러다 정말 문제가 커질 것 같다고. 유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제 문제인가요? 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고. 유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현우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냅니다. 현우는 비웃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유나도 이미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고. 그는 서재로 가서 파일 하나를 꺼내 유나 앞에 던졌습니다. 미선 재단 건 기억하느냐? 내가 직접 처리한 것이다. 그 서류에 내 서명이 있다. 내가 회계 조정을 승인했다는 증거도 있다고. 유나는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가 처리했던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협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인가요? 현우는 더 나아갔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계약건도 마찬가지라고. 유나도 안다고. 그게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니었다는 것을. 만약 자기가 무너지면 유나도 같이 무너진다고. 우리는 이미 한 배를 탔다고. 그 순간 유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인질극이었다는 것을. 현우는 처음부터 유나를 깊이 연루시켰습니다. 그녀가 도망칠 수 없도록, 그녀가 입을 열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현우는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유나도 이제 내려갈 수 없다고.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우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현우는 마지막 한 방을 날립니다. 현우는 문을 향해 걸어가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 행사 꼭 같이 가라고. 이건 부탁이 아니라고. 문이 닫혔습니다. 유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현우가 던진 파일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서명이 있었고 그녀가 처리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유나가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현우는 몰랐습니다. 유나가 이미 모든 것을 복사해 두었다는 것을. 그리고 현우의 더 큰 비밀, 박지영과의 관계, 불법 프로젝트의 증거들을 모두 확보했다는 것을. 유나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이제는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유나가 움직입니다. 유나는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폭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가진 것은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 회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법 위반 자체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라는 것을. 유나는 세 가지 루트를 동시에 작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전략을 보세요. 첫째, 투자자들에게. 유나는 몇몇 주요 투자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 회사의 내부 감사 시스템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 있느냐고. 자신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의 불안은 더 큰 의심을 낳았습니다. 둘째, 재단 이사회에 유나는 미선이 운영하는 재단의 다른 이사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회계 자료의 재검토를 제안했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외부 감사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사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감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언론에 유나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익명으로 몇몇 기자들에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강현우 부사장의 5년 전 프로젝트 입찰 과정을 다시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기자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취재를 시작했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한 번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나의 전략이었습니다. 유나는 의도적으로 시차를 두었습니다. 하나의 균열이 다음 균열을 만들고 그것이 또 다른 균열로 이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 그리고 주가 하락, 언론의 주목, 내부 감사 요구, 재단 문제 노출, 더 깊은 의혹, 과거 프로젝트 재조명,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현우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사방에서 질문을 받았고 변명해야 했으며 해명해야 했습니다. 회사는 위기관리팀을 가동했고 변호사들이 투입되었으며 홍보팀은 밤을 새워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번져갔습니다. 다섯 번째 분노 포인트. 현우의 반응을 보세요. 현우는 집에 돌아와 유나를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유나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현우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타이밍이 정확하다고, 우연치고는 그렇다고. 유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평온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그가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재단 외부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불법은 아니지만 윤리적 문제가 있는 여러 거래들이 드러났습니다. 미선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언론은 현우의 과거 프로젝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입찰 과정의 의혹, 계약의 불투명성, 그리고 박지연이라는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회사는 현우에게 잦은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이미지 회복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후 현우는 유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쳐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유나는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 필요로 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저를 깊이 연루시켜서 제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고. 현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부 아니냐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고.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협박했을 때 이미 끝났다고,
당신은 저를 동반자가 아니라 인질로 만들었다고.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처음으로 탈무드를 언급합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침묵으로 질서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이 가정이 지켜진 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제 침묵 때문이었다고.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는 제 삶이었다고. 그 순간 유나는 우연히 읽었던 탈무드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도둑 때문이 아니라 문을 잠그지 않은 자 때문이다 라고. 현우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이 집의 문이었다는 것을. 그 문이 닫혀 있는 한 모든 문제는 감춰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집안의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유나는 그 문을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잠그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유나는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파괴하려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제 침묵을 걷어들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침묵이 사라지자 모든 게 원래 모습대로 드러났어요. 현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각자가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할 시간이에요. 저도, 당신도, 이 가족 모두. 방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유나의 선택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유나는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소하지 않았고 소송을 걸지 않았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책임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현우는 부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사는 그에게 자발적 사퇴라는 명분을 주었지만 업계에서 그의 입지는 사라졌습니다. 청렴한 경영인이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는 더 이상 공식 석상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시댁 가문은 더 이상 도덕적 상징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는 사라졌고 언론의 주목도 끊겼습니다. 박지영과의 관계도 정리되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그녀에게 돈을 보낼 수 없었고 그녀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유나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녀는 재산 분할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유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몇 달 후, 유나는 작은 법률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대형 로펌이 아닌 소규모 사무소였습니다. 그녀는 주로 가정폭력 피해자와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탈무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정의는 복수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균형의 회복이다. 유나의 선택은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렬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선에 위에 세워진 질서를 무너뜨리고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 유나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진실이 드러나도록 허용했을 뿐입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하는 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유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부당한 질서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탈무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칩니다.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도둑 때문이 아니라 문을 잠그지 않은 자 때문이다. 유나의 침묵은 그 집의 문이었습니다. 그 문이 잠겨 있는 동안 모든 부정은 숨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더 이상 그 문을 잠그지 않았을 때 진실은 스스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탈무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추구하라. 오직 정의만을.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유나는 살기 위해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군가의 장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침묵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진실을 말할 용기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탈무드의 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의는 때로 무너뜨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때로 평화가 아니라 부당함에 대한 동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맞서셨을까요? 아니면 유나처럼 조용히 준비하셨을까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침묵의 순간이 있으신가요?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 고민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탈무드 지혜로 풀어가는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